제가 해야 될 거는 없어요. 차에서 얘기하게 해놓고 본인 집으로 차 빼고 가시는 분도 봤고 차에 탔는데 바로 문에 잠그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미성년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밤이 찾아온 공원.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SNS에 올릴 동영상을 찍습니다. 너 17이야? 나 이러고 있잖아. 그랬어? 아니 진짜 이러고 있어. 무시로 어려 보이는데? 여기 18, 17 나머지 석인데. 취재진과 몇 번 만난 낯익은 얼굴도 보입니다. 내가 주는 걸? 어떻게 지냈어요? 저 그냥 당황하겠다. 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는 안 쫓겨나. 안 쫓겨났었다며? 그 뒤에 쫓겨났어. 할머니한테 뺨 맞고 엄마한테 주먹으로 어깨 맞았어요. 아 그때 집에 놀러 갔는데? 네. 집에 이렇게랑 몇 명 더 놀러 갔는데 여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자들하고 집에서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고 이러고 먹고 뭐 사람이 기본적인 것들 해야 되잖아. 여기서 자고 먹을 거예요. 여기서 자고 먹고 찜찜한 거고. 중지방 가고. 집을 떠난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곳은 SNS입니다. 됐다. 인생샷 틱톡 얼굴 가리고 올려드림.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봐요? 네, 저는 팔로 한 4천 정도 돼가지고. 조회수는 최대가 한 80만 찍었어요. 80만? 예. 그리고 그 온라인 세상에는 아이들을 돕겠다는 낯선 어른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SNS에서 가출 청소년을 헬프, 도와주겠다는 이들을 헬퍼라고 부릅니다. 밥을 사주고 재워줄 테니 연락하라는 이른바 헬퍼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여성 헬퍼로 글을 올리자 아이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디다스 저지 입고 있고 흰색 쪼리 신고 있다. 늦은 밤, 취재진은 16살 서연이와 한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괜찮으세요? 언제 식사하셨어요? 엊그제요? 학교도 오늘 안 가가지고. 학교도 오늘 안 가고. 배고프겠다. 일단 먹어요, 일단. 아니요, 먹어요. 괜찮아요. 서연이는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할머니가.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힘들고 엄마랑도 이혼했는데 할머니도 없고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아빠한테 맞거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빠 신고할 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목조르게 됐었어요. 그러면 신고를 취소를 했어요. 처벌불원서를 썼고 신고 취소 그것도 썼는데 CCTV에 찍힌 거예요. 아빠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왔지만 당장 한 끼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밥을 사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저희 많이 만나는 다 남성분이셨고 차에서 얘기하게 해놓고 본인 집으로 차 끌고 가시는 분도 봤고 차에 탔는데 바로 문을 잠그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제가 진짜 좋은 분이셨는데 사정 듣고 바로 도와주시고 배달 집에 시켜주시고 용돈 주시고 이랬는데 찜질복 입고 사진 찍은 걸 올렸는데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얼굴 가린 걸 빼고 스티커 치우고 필터 빼고 나도 사진을 보내달라 하시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못 보내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대로 화내시더라고요. 어려운 거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내가 막내 동생 보는 것처럼 귀엽게 그렇게 보내달라 했던 건데 그걸 왜 못 보내주냐. 아이들도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또 조심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안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혹시 몇 살? 중3 중3이요? 네. 그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저께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네. 무섭지 않아요? 신고하면 바로 된다고 해가지고 아 친구가? 운동을 해서 운동을 잘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아이는 자신이 상황을 주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최대생이었는데 그냥 대착했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미어역 저기 중학교 하나 있거든요. 남중인가? 남녀공원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본인의 활동 반경이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서울 안 살아서. 아, 뭐 일부러 멀리 오는 거예요? 네. 몰래 촬영을 하거나 해서 아이들이 협박받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인터넷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찾아보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걱정을 했을 것 같아서. 미리 촬영되신 막 블랙박스나 막 이런 건 다 끊고 먼저 확인을 하고 뭐 얼굴 끌려도 이 동네 아니어가지고 상관없다.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키스 정도만 하고 한 2만원, 3만원 정도 넣고 그러다 끝. 시간제한은 절대 거기까지는 안 가요. 얼마나 많이 제한이 와요? 그걸 올리면? 50. 하루에? 네. 50개 정도? 네.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순찰차가 지나가는 걸 얼핏 보고 금세 겁을 먹습니다. 가고 싶은데. 미안해요. 네. 저쪽으로 내려도 돼요. 네. 네. 아이들 나름으로는 경계하고 고민하고 이것저것 해보거든요. 근데 아동 청소년이잖아요. 본인의 연령에 맞는 어떤 그 경험 내에서의 경계인 거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 역시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당하겠어요, 범죄에.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이거 안전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진짜죠? 안전한 거죠? 라고 당연히 아이가 걱정하게 대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그거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조정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16세 여자 청소년으로 설정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50여 명, 트위터에선 30여 명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취재진은 16살 아이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남성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몹시 경계한 그는 인증사진을 수차례 요구한 뒤 카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시겠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거요? 나가서 얘기할까요? 그냥 나가선 좀 무서워가지고 시장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꼼꼼 해봐요. 왜요? 녹음하고 있어요. 아닌데. 성관계를 요구했던 대화 내용에 대해 다시 묻자 남자는 갑자기 카페를 뛰쳐나갑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습니다. 네. 다른 가서 얘기하실래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왜 여기까지 오겠구나, 연락 오겠구나. 안 와, 연락이. 방법이 있죠. 그거 말고는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저희가 미성년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이 안 됐어요. 지금이야 좀 정신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냥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좀 죄책감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 조금 못 믿겠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동의를 계속 요구하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을 텐데. 솔직히 네, 저희가 의심한 게 동의를 다 받으려고 하네? 그럼 잡혔을 때를 대비하는 아주 상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뭐 근육색 아니면 많이 그거는 뭐 동의를 해도 처벌범위에 들어간다. 그 연생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그거 듣고 고민 좀 했는데 뭐 찾아보셨구나. 졌죠. 졌죠. 성역이 졌죠. 이 남성은 법원에 방송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일이 드러나면 소중한 인간관계가 물거품이 되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에 이어 만난 사람은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엄청 금방 왔네요. 그럼 저 오늘 잘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근데 07년생인데 괜찮아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 낮춰달라고요? 여기 옆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주변 테이블에 손님이 늘어나자 남성은 더 한적한 자리로 옮기자고 합니다. 똑같은 걸 시켰나? 아, 그러면 오빠 대학생 어디 다녀요? 비밀이에요? 그럼 무슨 과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 첫사랑. 어떤 거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고등학생도 만나봤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만나봤어요? 25살이라는 이 남성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손짓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막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1시간을 달려왔다는 또 다른 남성은 계속 자신의 선의를 강조했습니다.
써봤는데 네. 우리 있는 애가 뭐 왔었어요. 나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아 이렇게. 이런 애들이 천안에서도 왔었어요. 다시 인천 가도 돼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몇 살인가? 33살. 아, 33살. 제가 해야 될 거는 없어요.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심심하시면 뭐 집에 청소기나 한번 돌려주시든지. 제 방은 있어요? 지금은 가시면은 방은 그냥 원룸이에요. 오피스텔 원룸인데 아, 저는 그럼 어디서 자요? 그럼 뭐 침대에 주무셔도 되고 밑에 주무셔도 편하신 대로 주무시면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같이 자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시면 밑에 주무셔도 돼요. 저는 그러면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주무시든지 간에. 취재진임을 밝히자 나쁜 아이들이 많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헬프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애들도 많아요. 제가 진짜 자비도 몇 번 보내줘봤는데 진짜 이렇게 좀 띄워보기도 하고 뭐 배고프다 했으면 찜질방 가게 돈 주세요 그런 것도 많이 보내줘봤고. 근데 아까 신고됐냐고는 왜 물어봤어요? 그냥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애들이 신고가 돼 있으면은 그냥 오다가도 잡혀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 위치 뭐 추적이 되는지. 실종 아동법에 따르면 가출한 청소년도 실종 아동에 포함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을 보호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퍼들과 나눈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실종 신고가 되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엔 경찰을 조심하라는 공지도 해놓았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 특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해자 역시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온라인 플랫폼의 이제 특징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헬퍼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들이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은 제대로 처벌이 되면 되는데 처벌이 일단 가볍고 수사가 개시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냥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트위터 들어오셨죠? 아, 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제가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혹시 뭐 생각 안 해보셨어요? 되지 않을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범죄하는 사람이 문제지. 네. 근데 차라리 그게 문제라면 밥이 하나 사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 밥 하나 그냥 사 먹이고 다 맨날 이렇게 밥을 사 먹이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돈 보내주시거나 기프티콘 보내주시거나. 근데 어떻게 하면 왜 그럴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조그마한 존경심? 저는 그런 느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은 자부심 같은 거. 이게 좀 이상한 관계긴 이상한 그거긴 해요. 컵라면 하나도 정말 먹었는지 확인하고 바나나 우유를 정해진 시간 안에 사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 아이는 대화 중 끝없이 감사와 사과를 반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나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걸 알아야지 당연히 마땅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아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진짜로 그냥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만 잘해주는 거는 아닌 거죠. 제공한 식사나 기프티콘 사진, 아이들이 보낸 감사 인사를 경쟁하듯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뭐 감사도 받아봤다 이런 것들을 누가 올리면 사람 심리가 이게 나도 뭔가 그런 걸 받아보고 싶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가 계속 인증을 올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까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준 애들은 이렇게까지 감사하였다. 내가 준 돈으로 따뜻하게 자는구나. 헬퍼라며 취재진과 대화를 나눈 사람 중 누구도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권하거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단어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헬퍼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사실 정말로 선의로 아동 청소년을 도우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개인이 돕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체계, 공적 체계 내에서 도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잔소리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잔소리 19살인 연수는 집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다행이지만 남자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왔고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성폭력이 있었고 그 성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나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보육원에서 나온 뒤 살 곳이 필요했지만 당시 17살이던 연수가 부동산 계약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몸 위에 공간이 있고 이제 월세만 잘 낸다면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미성년자 계약 되냐고 이거를 계속 다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이 되는 곳 하나를 알아냈고 집 계약을 제 명의로 했었고 그때 당시에 만 17세가 지났어서 전입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만 17세 이하이면은 전입신고 자체도 아예 불가능하게 돼버리고 그 보호자가 자신의 어떤 폭력의 가해자이고 그리고 그 폭력을 예를 들면 법적으로 사실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를 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맞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신 구해줄 수 있는 사람 헬퍼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 헬퍼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집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거나 올해 17살이 된 지민이는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하교하고 동생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집안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다 끝내놓고 근데 그랬어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좀 맞았거든요. 되게 쇠로 된 그 옷걸이 같은 걸로 때리시기도 했고 배를 좀 발로 차거나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벽에 좀 쾅쾅 두들리시거나 좀 원래는 그냥 모든 집이 다 그랬구나 그렇겠지 하고 지냈는데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내 부모님이 약간 또래 애들의 부모님이랑은 많이 다르구나. 부모님이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준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충격이었거든요. 집을 나와 머문 곳은 청소년 쉼터. 하지만 부모님께 연락이 가면서 다시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해도 당장에 부모님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공포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쉼터를 꺼려하는 청소년들도 진짜 많아요. 지민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원룸을 계약한 뒤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쉼터에서는 이제 규칙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내 집에서는 이제 나만의 규칙. 내가 놓고 싶은 거, 내 물건 어디든지 놓을 수 있고 청소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이제 혼날 일도 없고 내 집이니까 쫓겨날 일도 없고 불안감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 검정고시 이번에 신청했거든요. 확실히 쉼터에서 있을 때보다 그때는 다급하고 이제 막 내 살 길 꾸려나가기도 바쁜데 공부할 여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내 집에서는 공부하기도 쉽고 이제 뭐 괜히 사치 부려가지고 시계 같은 것도 좀 사보고 타이머 비싼 거 이런 것도 사보고
필기구 같은 것도 사보고 좀 나오고 나니까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쉼터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집다운 집에서 살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마련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또 말 그대로 쉼터는 쉬어가는 곳이니까 그거 말고 그 다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원 체계가 청소년이 사실은 당장 필요한 걸 지원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긴 해요. 저희도 그게 한계거든요. 어떤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혹은 어떤 즉각적인 지원 이런 게 어렵고, 그리고 쉼터의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시설 안에 있는 청소년만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 밖에 있는 경우는 지원하기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헬퍼는 그 지원 제도의 공백을 사실은 파고드는 거거든요. 도쿄 신주쿠의 유흥가. 토호극장 앞 광장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와 성매매를 제안하는 성인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今日本ではこの歌舞伎町という風俗街の中で、たむろする子どもたち、トー横キッズというの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토요코 키즈는 지뢰계의 패션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뢰개는 특유의 옷차림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10대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물과 자해, 성매매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歩きながら様子を見ましょう。ちょうどもうあちらの方ですね。時間帯にもよ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道3メーターごとに女性がずっと並んでいるようなこともあります。 아이들도 많이 있나요? そうですね。若い子ですと15歳から上は25ぐらいまでいるんですけど、未成年も多いっていうのが現状ですね。あそこにいる少女自体が家出をしてきたり、そもそも家出をするまでに虐待ですとかいじめを受けていて、で、大人に助けを求めてもあまりそれが報われなかったという経験がある子どもたちがとても多い。そもそもこの町で子どもたちがさまざまな場所から逃げていくというまず前提がある。その中で、未成年の子どもがお金を稼ぐ手段というのはほぼない中で、どうしても体を売るという選択肢をする子どもは少なからずいるというのはすごい実感しています。 취재진은 이 거리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 17살 메이를 만났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묶은 아이는 전형적인 지뢰계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高校生で高校には行ってるんですよ。まあそれ以外は週に1回病院に行くか、夜はここに来るみたいな感じの生活をしてますね、大雑把に。その母親がもう2年くらい前から徐々にその彼氏ができて、彼氏の家で泊ま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のが、その去年の秋ぐらいからエスカレートして、もう週に2回しか家に帰ってこない。
私には弟が3人いるんですよ。3人いて、まあ、その1人だったらまだしもちょっと3人いるのでみんな食べ盛りなので去年の12月から本当にお金がなくて困って、元を言えば食べ物がなくて困ってたんですけど、生活用品とか。 언어가 바뀌었을 뿐 아이의 이야기는 한국의 공원이나 쉼터에서 들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行為中が結構その涙が出てきたり、勝手に涙が出てきたり、本当にあえぐ記憶もなくなるほど辛くなったりはしますね。はっきり言ってできないですね。なんか 지뢰계 패션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쁜 옷이라며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튜브나 언론에서 지뢰계를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다뤄지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반 여기도 갈려서 여기도 실제로 갈려서 그거 알아요? 그 홍대 지뢰녀 그 카방 영상. 에? 저예요. 아 진짜? A양 A양. 가출했을 때 돈은 어떤 수단으로 벌었어요? 남자 만나서요. 처벌 안 받았어요. 무적이죠? 무적이죠. 여동생이니까 개꿀. 돈 받고 데이트를 하시나요? 네. 어플로 만나요. 그럼 미성년자라고 밝혀요? 네 밝혀요. 밝히는데도 연락이 와요? 네. 누구에게 만든 거예요? 지뢰판에서도 갈려요. 그러니까 지뢰판에서도 이제 진짜 패션한 애들도 있고 좀 딥한 애들도 있고 팩트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진 않다. 근데 약간 그건 그래요.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좀 약간 조건한다거나 한다던가 이런 비율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높아요. 한 반절은 한다니까. 서로 장난치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몸에 선명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싫어해서 질문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왜 해요? 잘? 왜요? 자려고. 그러게. 저는 자제하려고 하는데 공격성 열심히 해가지고 자제하려고. 자제가 돼요 그러면? 일단 정신 말끔하게 차려줘요. 남을 해칠 순 없으니까 나를 해치는 느낌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혐오스럽다 해갖고 하는 일도 있고. 집이 너무 힘들어서 맨 처음에 스트레스 표출용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집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 이혼을 했는데 이제 아빠는 사이가 되게 안 좋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간 다음에 집에 있는 사람은 저랑 조현병 걸린 누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자해 시작하고 같이. 왜 하냐고요? 시작한 지 한참 돼서 모르겠어요. 약간 습관적. 시작한 지 한 5년? 지금 17이니까 12살 때. 자해 같은 게 이제 자기 해소 수단 말고 일종의 좀 표출하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나 지금 뭐 이렇게 상처내고 피 흘릴 만큼 아프다. 그럼 뭐 실제로 SNS나 그런 데다가 자해를 하고 좀 정신 차리면 이제 찍어 올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보통 이제 혐오스럽다는 반응도 많은데 뭐 동정에 관심도 많이 갖다 보니까. 사실 성인들이라고 해서 본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더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고통이 일어났을 때 이걸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자해하는 청소년은 정말 많습니다. 뭐 그 순간만 견디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다른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나 다른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라 이거는 사실 어렵죠. 뭐 일단 일반인들 만나면 이거 자해 형태는 뭐는 숨기고 뭐 사고에도 좀 정상적인 것처럼 영향이 진짜 24시간 너무 피곤하거든요. 뭐 얘는 좀 정신이 아프니까 좀 이 앞에는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몰래 한다는 걸 듣는다던가 뭐 이런 거 받는 순간 좀 그냥 사회적 약자 포지션이 돼버리니까 뭐 딱히 그런 거에도 좀 현타고 뭐 자존감도 깎여내는데 사회적으로 좀 매장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약간 정신병 있다던가 옷을 좀 화려하게 입는다던가 아니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 소리씩 듣기 마련인데 여기 다 그런 친구들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공감할 수 있게 돼서 모르겠어요. 잘 놀고 있어요. 재밌게 놀아요. 네, 편해요. 보호와 돌봄이 없는 이 아이들의 삶에서 지뢰개가 패션이냐 아니냐 하는 어른들의 논쟁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내려와. 다들 저녁 먹었어요? 밥 먹고 다녀 진짜? 저는 뭐 일주일 3일에 한두 끼 정도만 먹으면 잘 먹어요. 너 집 가면 되잖아. 난 집이 있어. 몇 번데? 나도 집은 있어. 나도 집은 있어. 집은 난 집이 없어. 이렇게 끝나고. 다 먼저 와요. 거리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걸 선택한다는 거는 이 집에서 느끼는 그 뭐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이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뉴스에 나와도 누구라도 분개할 만한 어떤 피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경우에 왜 저런 사소한 이유로 탈가정하지? 라고 되게 나의 잣대로 이제 청소년의 탈가정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폭력들이 사실 반복되면 더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참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살기 위해 나왔다고 표현해서 가출이 아니라 탈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의 좀 맥락을 읽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아동 청소년이 집 밖을 나왔을 때 범죄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사회는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아이가 왜로 질문이 될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을 헬퍼라고 부르면서 안전한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막 시작된 늦은 밤, 취재진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린이날 자정부터 아동을 성적으로 표현한 게시물이 놀이하듯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이번엔 한 만화 행사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행사장 성인물 코너에 아동물을 판다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선을 넘었다, 성인 코너이니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며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동의 성적 이미지는 논란이 되면서도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가수 아이유의 뮤직비디오는 젖병이 등장하면서 소와 성애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젖병을 물고 있는 장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러 논리로 방어를 하려고 해도 사실 너무나도 전형적인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좀 변명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에게 좀 포화가 가는 양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덤이 엄청 붙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소속사나 그걸 함께 연출한 뮤직비디오 감독이라든가 미디어 생산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좀 확장돼야 됐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어떤 개인 아티스트의 자유, 표현의 자유냐, 그게 아니고 미디어 생산자가 어떤 것들을 취하고 버릴 것인가, 이런 논의가 더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대상화, 특히나 여성 아이돌이 성적 대상화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댓글로 아니 누가 하라고 했냐, 스스로를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성적 대상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이 되고 또 때로는 칭찬하고 예를 들어 여러 공감이나 이렇게 반응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습시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엔 아이스크림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10살인 아동 모델을 성적으로 표현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소매를 입고 좀 짙은 화장을 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영상이 있었던 광고였는데 거기서 아동의 입술이 굉장히 클로즈업 되면서 많은 좀 논란들, 아동이 성상품화됐다는 논란들이 있었고 좀 더 논란이 됐던 게 한 같은 아동 모델이 해외에서 찍은 화보하고 그 비주얼적인 모습들이 뚜렷하게 대비가 돼서 좀 더 논란이 됐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광고 등을 아동 학대로 여기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과도한 노출 복장으로 출연시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말라는 정도의 규정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10여 년 전부터 이런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미 유명 브랜드의 향수 광고가 아동을 성적으로 표현했다며 금지됐습니다. Fanning, who was 17 at the time, was shown with an oversized perfume bottle in her lap in a way that we thought sexualized her. Because in the ad she looked like she was under 16 at the time. 심지어 모델이 성인이라도 아동으로 표현된다면 광고는 금지됩니다. So we've always banned ads which sexualize under 16s, but before 2018 there wasn't a specific rule about this. In 2018 we brought in specific rules which increased this from 16 to 18. So our rules are very clear that anyone who's under 18 or in an ad appears to be so cannot be sexualized in advertising. So if they're 18 or above, but they've been made to look younger than that, and they've been shown in a sexualized way, that would break our rules. 2022년 해외 의류 브랜드는 아동 성착취물에 가까운 광고를 게재했다 거센 비판을 받았고 올해 초 한 아동복 광고도 아동 모델에게 성인 같은 표정을 짓게 하고 시선을 사로잡으라는 표현을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삭제됐습니다. 조회수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환경은 아동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크게 낮췄습니다. 유치원 학생이 나와가지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르고 또 뭐 9살 어린이가 항구의 남자 한 잔의 술 첫사랑은 잊어라 이런 걸 부르는 걸 보면 우리 애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9살 때 이런 애가 부른다면 이걸 갖다가 잘한다고 박수 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 가사를 한번 해봤어요. 들어라 한 잔 술 청춘을 담고 두 잔 술에 의리를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 일랑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이거 뭐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이걸 과히 내 자식이 부른다면 잘한다고 칭찬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어린이가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막 박수치고 감탄하고 이렇게 애절한 그 감정을 어떻게 소화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소화했겠어요? 그냥 흉내내는 것이잖아요. 춤과 노래와 표정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 어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트로트의 내용들은 대부분 어른이 불러야지 되는 노래거든요. 11살 어린이 출연자가 성인 가수를 따라 불러 화제가 된 노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심결에 그것을 예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감동하는 즐기는 그것이 결국은 소비인데 소비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돈을 내고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린이들은 계속 그 누군가로부터 지불된 것으로 출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나는 즐겁게 보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반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케이스들이 생겨나고 아이가 이건 내 꿈이야, 내가 하고 싶어, 아이가 하고 싶다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이의 꿈, 아이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아이가 정말 춤을 추고 싶어 하거나 아이가 정말로 노래를 정말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흥이 있는 어린이가 있고 정말 그 끼가 남다른 어린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프로의 세계에 그냥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계속 조금 더 자극적인 노래, 조금 더 애절한 노래 이런 것들을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른이 이런 판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감상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이런 모든 행태가 우리 이제 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교육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어른이 아동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둔감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광고에서부터 시작해서 SNS 타인의 SNS 계정에 올라온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는 뭐 틱톡이나 유튜브에 있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성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화장시키고 섹시한 표정을 취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동학대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